알레르기 질환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알레르기가 어떤 건지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레르기 하지만 알러지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이제 알러지 이렇게 흔히 들을 텐데 알러지가 사실은 한국말 표준말로는 알레르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뭐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말로 쓸 때는 알레르기라고 써야지 표준어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알러지가 잘못된 거라는 건 아닐 거고 일단은 각각의 알레르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과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러지 영어로 그러지만 표준말은 알레르기, 한국말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거 시작하기 전에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냐면 에드워드 제너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우리가 종도 스몰박스 천연두 예방 접종을 발견이라기보다 개발했던 사람들이 영국에서 170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제너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에드워드 제너가 여기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그 하나의 그 저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1796년에 지금 여기 8살짜리 아동 제임스 핍스라는 애한테 그 여기 보이는 예쁜 여자 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우드죠. 우드. 그러니까 그 카우폭스의 그거를 짜갖고선 애들한테 접종을 시켜서 그게 프로텍티브 효과가 있다. 예방한다라는 거 갖다가 밝혀내 갖고선 4명의 다른 케이스랑 합쳐서 자기 돈 내고선 퍼블리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퍼블리시. 저기 이제 왼쪽 끝에 있는 거가 에드워드 제너의 집입니다. 그래서 좀 알겠지만 옛날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저기 돈 많고 부자들이 이런 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1700년대 말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백시네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어원이 라틴에서 바카라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카라는 거가 이제 소라는 뜻인데 그 우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에드워드 제너가 백시네이션 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왔다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나는데 100년이 지나서는 모나코에서는 이제 매년 크루즈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그러니까 해양 연구를 했었어요. 여기 그림에 보이는 저 건물이 사실은 왕립 해양 박물관이고 저기는 배를 타고선 매년인데 여기 세 개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동전 안에 있는 거가 알베르트 어쨌든 이제 불란서 말로 해야겠지만 알베르트 그 왕자고 거기에 이제 초대됐던 두 명이 리케하고 포르티어라는 분이 같이 애니얼 저기 익스페리멘탈 크루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이제 연구를 하러 떠났는데 그때 여기 왼쪽에 보이는 뭐죠? 우리 그 해파리 독을 가지고선 개한테 접종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그랬냐면 아까 에드워드 제너가 한 것처럼 자꾸만 접종하면은 예방이 생기는 것처럼 개한테 계속 독을 주면 개가 나중에 이거 맞아도 프로텍티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방된다라고 이제 그런 가설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반대였죠. 사실은 계속 개한테 주다 보니까 개가 발작을 일으켜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바로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독을 갖다가 맞다가 아나필락시스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100년 전에 에드워드 제너가 한 거는 프로필락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필락시스 우리가 예방하는 거. 아나필락시스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필락시스는 똑같지만 프로가 아니고 아나필락시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1700년대 말 그리고 1900년대 초 100년 간격으로 이런 거를 발견하면서 이런 말들을 모아갖고 변화된 반응이라는 뜻으로 해서 여기 이제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폰 피르케티시라는 소아과 의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쓴 거에서 이런 것들이 바로 처음에 있었던 거랑 달라졌다.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있었고 나쁘게 만드는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전부 다 그리스 말로 알로스하고 에르고스 그래서 알로스 에르고스에서 알러지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뭔가 변화됐다. 처음이랑 다르게 그게 알러지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여러 가지 모든 게 뭐 변화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면역학 쪽에서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방하는 우리 몸의 신체 기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뭔가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병원균, 뭔가 패토젠, 우리한테 뭔가 해를 끼치는 뭐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죠? 이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프로텍티브하게 뭔가 우리가 보호하는 거가 면역 시스템인데, 면역계에 잘못되는 거는 면역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과대 면역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병원체가 없는데, 아까는 이제 병원이 뭔가 들어왔을 때 그거 반응하는 거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병원체가 없는데 우리 몸에 대해서 면역작용 일으키는 거가 자가면역 질환이고, 그리고 알레르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접촉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고 그냥 관용, 톨러런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외부에서 있는 물질이지만 우리한테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가 바로 알레르기인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면역을 제대로 못하면 감염증이 점점 진행되는 거고, 또 하나 면역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가 암 같은 것도 사실은 면역이 서베일런스를 계속하면서 암이 생기면 암이 생긴 변형된 우리 몸의 세포를 없애야 되는데 그 잘못하면 면역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알레르기란 무엇이냐, 알레르기라는 어원은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변화된 반응. 그렇지만 알레르기가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보통 정상적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질환을 알러지 아니면 알러지 리액션, 알러지 디지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용이 뭐냐면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몇십 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알레르기가 의학이 발달해서 많이 발견해서 그런 병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병이 많이 생겼어요, 실제로. 이거는 여기 이제 그림은 196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영국에서 소아 대상으로 천식과 그리고 이제 아토피 피부염, 비염이 얼마나 했냐, 많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왜 증가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는데 위생가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보셨었는데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위생가설이라는 거는 맨 처음에 얘기 나온 거는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표본을 갖고 쭉 팔로우하는 그런 코호트 스타디라고 아시죠? 이렇게 모집단을 가지고서 몇십 년 동안 계속 했었어요. 뭐냐면 1958년에 태어난 영국에서 출생한 17,000명의 아기들을 데리고서 몇십 년 동안 계속 봤더니 여기 뭐냐면 알레르기 비염, 알러직 라이나이티스가 그러니까 헤이 피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11세하고 23세에서 비교하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제가 밑으로 갈수록 많잖아요. 많이 가면은 별로 안 생기고 형제가 없으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거가 위생가설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형제들이 많으면 형제들이 여기 뭐 학교 갔다가 뭐 감기도 데리고 갖고 오고 뭐 이것저것 많이 가지고 오면 막 어렸을 때 그런 형제들이 데리고 어떤 그 감염병을 자꾸만 앓게 되면 알레르기 안 생겨. 이게 이제 위생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게 1989년에 그런 게 발표되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막 유행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위생가설이 있잖아. 너 약간 좀 더럽게 지내는 거가 알레르기 안 생기고 건강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요거 내용이 조금 좀 사실이 아니라고, 뭐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형제에 의한 자꾸만 감염 걸리는 거가 알레르기 질환 예방한다는 건데 약간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old friend hypothesis라고 해서 오랜 친구 가설로 약간 바뀌었는데 결과 저거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설명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근거가 이제 어린 시절에 바이러스 감염이 잠깐만 생기는 거가 다 프로텍티브하지 않다. 바이러스 같은 거 감기가 걸리면 오히려 더 천식에 잘 갈 수 있다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를 쓰면 뭐 이렇게 병원을 예방하니까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항생제 쓰고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한다라고도 얘기하고, 기생충 감염하고 우리가 설명을 제가 하진 않았지만 기생충 감염일 때 일어나는
우리 몸의 면역 반응하고 알레르기 면역 반응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기생충이 걸리면 알레르기 면역 반응이랑 거의 비슷한 그러한 변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알레르기 자체는 질환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형제가 중요하지만 가축도 똑같아요. 집에 고양이, 개 있더라도 약간 프로텍티브한 효과가 있고 농촌에서 자란 아이들이 알레르기가 적어요. 근데 이거는 가축을 파밍, 그러니까 애니멀 스톡을 키우는 파밍에서는 알레르기가 적고 똑같은 농촌인데 그냥 이렇게 곡식만 하는 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다 이제 이런 거를 봐서 다른 오랜 친구가 와서 올드 프렌즈 하이포테시스라는 거를 마련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영국의 룩이라는 분이 이제 주장하는 거죠. 똑같이 영국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 인간이 이렇게 자라나니까 원래 이볼루션 했잖아요. 인간이 워낙에 정상적인 그러한 이제 건강을 유지하려면 인간이 같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갖고선 그런 미생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강한 미생물들을 갖고 있는 거가 우리가 건강한 면역을 개발시키고 면역 질환, 알레르기를 비롯한 다른 면역 질환을 안 걸리는데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거가 이제 이게 약간 복잡한 표지만 사실은 재밌는 거죠. 요즘에 모든 대부분의 이제 그 모든 게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옷도 유행이 있고 화장하는 것도 유행에 따라 달라질 거고 머리 스타일도 그럴 거고 그런데 의학에서나 아니면 사회의 어떤 건강에 관한 것도 유행이에요. 이게 뭐가 유행이냐면 우리 몸에 건강한 미생물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해져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거랑도 일반되게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화해 갖고선 사람의 몸은 여기 수렵, 채집 생활에 맞게 진화돼 있다. 만년 전까지의 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뭐 만년 전까지는 아니라 100년 전까지도 똑같죠. 생활하는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100년 동안에 갑자기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00년, 200년 동안에 변한 것 때문에 생활 환경하고 우리가 어댑테이션 돼 있는 거하고 불일치하게 돼서 현대병이 생기는 것 중에 이거 하나고 이거에서 이제 더 이제 알레르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현대 생활로 갑자기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몸이 만들어진 거는 과거예요. 그래서 면역학 쪽에서는 이러한 우리한테 무해한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나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몸이랑 같이 있어야지 우리가 면역학적으로 좋은 그러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관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러런스를 일으키는 건데 DC는 수지상 세포, 렉이라는 거는 조절하는 수지상 세포, 조절하는 T 세포가 림파구라고 얘기 들어보셨겠죠. 그런 거가 우리 몸에 있어야지 염증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쩔어들어서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 염증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레르기 질환이 생긴다라는 거죠. TH2라는 거는 좀 이제 좀 복잡한 얘기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드리고요. 알레르기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자가 면역 질환들도 이렇게 면역계가 잘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생기고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저쪽에 왼쪽에 있죠. 만성 염증이 계속되니까 염증에 의해서 암도 생기는 것도 증가되고 염증이 여기 신경 쪽에 염증이 계속되면 치매도 생기고 파킨슨병 그리고 사이코시스 정신병이나 아니면 우울증 이런 것도 다 생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모든 거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드린 거가 알레르기가 어원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드렸고 알레르기가 오늘 요즘 증가하고 많아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면역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평형이 깨지고 관용도가 떨어져서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알레르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예방하려면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가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세균을 갖고 있는데 어디 갖고 있죠? 가장 많은 데가 대장, 그리고 피부, 그리고 뭐 여기 코, 그렇죠? 그리고 마우스에도, 그러니까 입안에도 전부 다 우리 몸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그러한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해야지 우리 면역 시스템도 건강하고 염증도 안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 가지 병이
조절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물론 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중요한 건데 태어날 때도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해야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찌러진다라고 그거는 다 증거가 있는 거. 제가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에비던스가 있는 증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항생제 사용을 생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훨씬 더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해요. 최소한 3, 4년까지는 항생제를 안 쓰는 게 좋겠다. 물론 뭐 이제 어른이 된다음에도 사실 항생제 쓰면 장내세균이 파괴되고 1년 동안이나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하지 않으면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하는 게 포뮬라 그냥 우유 먹는 것보다 알레르기 더 줄인다고 돼 있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마지막은 우리가 모르는 건데 어떤 약이나 어떤 유산균이나 어떤 그런 정장제나 뭔지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발견했지 못했지만 미래에는 더 잘 알게 되면 그런 거를 갖다가 먹거나 치료받음으로써 정상적인 좋은 그런 이제 우리가 미생물을 갖게 돼서 그런 알레르기 질환이나 다른 면역 질환을 덜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대충 정리하고요.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그냥 넘어갈까 그러는데 물론 뭐 오늘 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제가 다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몇 가지만 그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종류를 나누는데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원인이 뭐 이제 들어 마시는 꽃가루든지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면 먹는 거 식품 알레르기 아니면 약 먹고 알레르기 생기지 않습니까? 약물 알레르기, 물리적 알레르기는 물리적이라니 무슨 얘기지? 그러면 이제 뭐 샤워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하거나 이런 것도 다 알레르기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곤충독 알레르기는 이제 가장 흔한 거가 벌독, 개미도 이제 이렇게 쏘는 개미 있죠. 그러니까 파이어안트, 불개미 같은 경우도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그 뭐죠? 쇼크사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가 있고 또한 종류를 나누면 각각의 침범하는 장기, 그러니까 뭐 호흡기계 하면은 뭐 코부터 비염, 천식 이렇게 얘기하고 소화기계는 뭐 입안에 뭐 먹고 나면 알레르기 생기는 거, 먹고 나서 위장관 아나필락시스 이거는 뭐 정말 쓰러지는 거 쇼크가 아니고 배가 막 그냥 뒤틀리고 그런 거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에 두드러기, 아토피 비염 이런 거 다 알레르기.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거 말고 뭐 기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하나의 면역 기전이 아니고 면역 기전을 보통 4개지로 나눠서 게라고 콤스가 나눠서 각각 기전 1, 2, 3, 4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슬라이드는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고 요즘에 또 관심 있는 거가 꽃가루 알레르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거가 아니고 이제 흡입 알레르기죠. 이날런트 알러젠이라고 얘기했는데 흡입 알레르기 원인 물질은 실내에는 이제 진먼지 진드기나 뭐 애완동물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외는 꽃가루 아니면 뭐 곰팡이 여기 응애도 있는데 스파이더 마이트 뭐 이제 나무들에 있는 그 하우스더스트 마이트의 사춘 정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응애라고 한국말로는 응애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가 원인이 되는데 꽃가루는 보통은 이제 계절 따라 틀립니다. 지금은 이제 봄철 됐으니까 여기 이제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월 말 3월부터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길게는 나무 꽃가루는 한 5월까지는 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꽃가루는 봄철에 알레르기 원인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실은 위드 알러젠인데요. 위드 폴렌. 그래서 그러니까 레그위드 같은 거 그런 거는 늦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렇게 잡초화분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그거가 이제 문제되는 거고 그레스 폴렌, 잔디화분 같은 그레스 폴렌은 1년 1년 내내가 아니고 여름하고 봄에서 가을까지 다 그레스 폴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 봄철만 되면은 뭐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엄청 심하고 뭐 너무 힘들어요. 그러신 분들은 트리폴렌이 주로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그러면 각각의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그런 거 이제 검사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내 항원인데 가장 문제 있는 실내 항원이고 크기는 거의 눈으로 보기는 힘들 겁니다.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물론 뭐 정말 눈이 좋고 이게
돋보기 같은 걸 보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환경은 습도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습도가 40%, 상대 습도 40% 미만이면 살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건조하게 하고 온도를 좀 낮게 하는 거가 저기 진먼지 진드기 안 생기고, 진먼지 진드기가 많이 쌓이는 거는 결국 인설, 사람의 이제 이렇게 뭐죠? 그 각질 떨어진 걸 먹고 살기 때문에 그걸 깨끗하게 치워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뭐 카페트 아니면은 러그 이런 거, 뭐 아니면 가구들도 그런 거 있는 그 천가구 이런 거 되도록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런 거가 문제된다면 그러면은 침구, 베개나 매트리스 같은 것도 이렇게 마이트가 통과하지 못하는 non permeable 그런 거 이제 팔거든요. 사실은 요즘에 대부분 그런 걸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돼서 매트리스 커버나 베개 커버하고 그 씌우는 거는 한 1-2주마다 잘 씻으면 되죠. 근데 이제 그냥 씻어서는 안 되고 55도 이상으로 20분 이상 처치해야지 마이트가 죽는다고 돼 있고, 봉제 완구 있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만약에 알레르기가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심하다 그러면 뭐 봉제 완구들, 뭐 곰인형 같은 거 그런 거를 삶기는 곤란하면 냉장고에 냉동실에 24시간 남겨두면 다 죽는다고 돼 있죠. 냉동실이 마이너스 20도씨니까 거기다가 24시간 놔뒀다가 이렇게 잘 털면 다 죽기 때문에 털어내면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진먼지 진드기가 문제라는 건데, 아까 이제 그러면은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려면 맨 밑에 있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의 이제 알레르기 전문의를 갔을 때 천식이나 비염이나 어떤 심한 증상이 있어서 갔으면은 이런 검사들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전열 검사라는 거는 피 검사 갖고선 알레르기 일으키는 호산구가 많은지, 유독액담은 기침 계속 나오고 천식이 있으면 가래를 뱉어서 가래에서 호산구가 많은지 보는 건데, 여기 왼쪽에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증기를 들여 마셔서 여기 이제 가래를 뱉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가 유독액담에서 어떠한 종류의 알레르기 세포가 있는가 보는 건데, 여기 보이는 약간 빨갛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호산구예요.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제 딸이 가래를 뱉은 걸 갖고 제가 스테인 해갖고서 염색해서 본 건데, 여기 보면은 이런 빨강색이 들어있는 두 가지 핵이 들어있는 세포가 봐서 호산구래서 그거가 이제 만성기침하고 천식 있는 경우에 저걸 보면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저 밑에 있는 거는 뭐 엑스레이 찍어볼 수 있는데, 엑스레이에서 왼쪽에 있는 머리 사진은 부비동염이 있는 거고요. 여기 혼탁하게 돼 있고 여기는 없는 거고, 치료한 다음에 그런 걸 보여주는 거고, 천식 진단할 때는 피기능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파이로메트리에서 피기능 검사하고, 또한 어떤 것 때문에 생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니면 정말 기관지가 예민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관지 유발 시험이라고 해서 메타콜린 기관지 유발 시험이라는 걸 해서 천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하면은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거가 천식인지 아닌지, 그리고 혈액 검사하면, 그리고 유독액담하면은 그거 갖고 이게 알레르기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알레르기 검사 중에서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폐기능 검사하거나 아니면은 기관지 유발 검사에서 천식이 있다, 증상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천식이 있으면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지 알아보려면 원인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원인 알레르기 검사 하면 되는데, 원인 알레르기 검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 보는 검사가 있고, 하나는 피부 단자 시험이라고 해서 스킨 프릭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가 스킨 프릭 테스트 하는 사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는 여기 표 보면 혈청 특이 IgE 검사라고 돼 있는데, 그게 바로 IgE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에 항체가 항원 항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항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A형, D형, G, E, M 이렇게 있는데, E형 항체가 알레르기랑 관련되는 거예요. 아까 백혈구가 여러 종류가 있죠. 호산구, 호중구, 호염기구, 그리고 단핵구, 림프구 이런 것들이 백혈구인데, 그 중에서 호산구 말씀드렸잖아요. 호산구가 알레르기 염증에 관련된 거고, 요거 E형 항체가 알레르기랑 관련된 항체인데, 그거가 특별하게 뭐
뭐에 대해서 있는지 알아보는 거가 원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다가 원인 물질, 만약에 꽃가루면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오크트리 폴렌, 그리고 무슨 뭐 그래스 폴렌 이런 거 쭉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단자 살짝 바늘로 살짝 긁어서 거기서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응이 안 일어나면 알레르기 없는 거,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 검사에서 그냥 재보면 돼요. 피 검사 실험실에서 재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알레르기 검사, 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환자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나 저기 비염이 있고 천식이 있는 것 같은데 알레르기 검사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알레르기 검사 모든 검사가 똑같습니다. 병원에 가셔서 마찬가지로 검사할 때는 그 검사 한 다음에 뭔가 그 검사에 따라서 뭔가 그게 대응책이, 치료책이 달라질 때 검사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궁금해서 하는 건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알레르기 검사했으면 그거 갖고 진단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혈청 검사는 우리가 특이 이형 항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혈청 검사를 해서 무슨 남은 꽃가루에 대해서 이형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진드기에 대해서 이형 항체 없는지 있는지 검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거가 실제로 피부 반응을 일으키는가,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뭐 이상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관용이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검사는, 혈청 검사는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고, 피부 검사는 그거 갖고 긁었을 때 피부에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고, 실제 더 중요한 건 유발 검사예요. 만약에 진머지 진드기를 들여 마셔서 그거가 천식이 발작이 일어나면은 그게 진짜 이게 천식이 당연한 그거잖아요, 그렇죠? 진머지 진드기 때문에. 근데 그거 갖다가 피부 반응 검사에서 나오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이형 항체가 있는 거가 알레르기랑 바로 진단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도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알레르기 증상 없고 병 없더라도 검사 보면 양성 나오는 수가 꽤 많다고요. 여기는 이제 30%가 양성 반응이라고 내는데, 실제로 어떤 검사는 한 60%까지도 그냥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감작이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감작 센스타이제이션 됐다고 그러는데, 감작됐다고 해서 다 병은 아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일반인에서 피부 단자 시험 검사하면 양성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한 30%에서 한 50% 양성,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들 다 일로 오세요 갖고 검사하면 양성이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 알레르기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 천식 환자들도 천식으로 병원 온 사람들 다 불러다가 피부 반응 검사하거나 피 검사했을 때 다 양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식도 그런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의해 생기는 외인성 천식이라고, 익스트린식 에스마라고 그러고요. 그런 거 없이 생기는 걸 인트린식 에스마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자꾸만 이상한 얘기 해갖고서 혼동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감작은 될 수 있어요. 이형 항체, 알레르기 감작은 될 수 있지만 그거 바로 병으로 가는 거 아니다 라는 얘기고, 병이 있다 해갖고서 모두 다 어떤 외부 물질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럼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됐지만 실제로 사실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비염이 심해요. 근데 그거가 1년 내내 그런데 알레르기 내과에 갔더니 알러지스트를 만나서 스킨 테스트 했는데 음성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내가 병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천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특정 원인 없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뮨 디스레귤레이션, 우리가 뭔가 면역이 잘못돼서 알레르기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원인 유발하는 거 없이도 그런 똑같은 호산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형항체에 의한 염증이 생기는데, 그런 거 없이도 생길 수 있다, 염증이. 그리고 비염도 그렇게 생긴 거를 비알레르기성 비염, 그 증상은 또 거의 똑같을 수 있어요. 천식도 비알레르기성 비염, 인트린식 내인성 천식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은 알레르기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갖다가 피하는 거가 치료의 첫걸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천식이 있어요. 그러면 천식에 어떤 원인 물질이 있는지 보고 그 원인 물질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진머지 진드기가 문제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진머지 진드기를 회피하는 거가 증상하고 여러 가지 예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알레르기 질환 일반적으로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약물 치료하는 게 있죠. 뭐 천식이든 비염이든 뭐 두드러기든 다 약물 치료할 수 있고 마지막에 면역 치료. 우리가 원인 물질이 있으면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면역 치료는요. 제가 이제 여기 클리닉에 있으면 가끔씩 환자분들이 와서 나 이게 봄철에 알레르기 비염 정말 심한데 알러지 샷 좀 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러지 샷이 그분들이 생각하는 알러지 샷은 그 스테로이드 샷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맞으면 일정 기간 동안 조금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편하시니까 알러지 샷을 맞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엘러지스트들이 생각하는 알러지 샷은 스페시픽 이뮤노 테라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아까 면역 치료는 그 면역 계통을 약간 좀 이렇게 모듈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형 항체에 의한 천식이나 비염이나 아니면 이형 항체에 의한 벌독 아나필락시스 아니면 뭐 개미독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 이제 천식이나 비염 같은 경우는 꽃가루나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에 있을 때 면역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면역 치료는 보통은 한 달에 한 번 임뮤노테라피 인젝션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메인테인인데 그거는 3년이나 5년 하자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유도 인덕션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3개월 정도는 인덕션이 보통 하죠. 인덕션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기전은 잘 모르지만 결국은 면역 관용을 유도하는 거예요. 면역 관용. 뭐냐면 똑같은 항원을 아까 이제 우리 그 모나코에서 항해할 때 뭐죠? 그 말미자 뭐였죠? 그 해파리 독을 갖다가 줬을 때 개가 아나필락시스 일어나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가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소량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주면 나중에 면역 관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물질 계속 들어오면 나중에 여기 면역 세포들이 이거 나쁜 놈이 아니네 알고 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 이제 반응 안 해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기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지장 세포 그리고 T림파구 이런 것들이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그런 걸 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나 알러지 샷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스테로이드 샷 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면역 자체를 그러니까 치료하려면 시간은 걸리지만 이뮤노테라피를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뮤노테라피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이제 뭐의 원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거예요. 등에다가 하거나 피를 검사. 그러니까 뭐가 원인이고 그거에 대해서 면역 치료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는 다 끝난 것 같고요. 개개의 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개개의 질환에서 많이는 안 할 거고 몇 가지만 할 겁니다.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거죠. 물론 뭐 알레르기 비염이 E형 항체 매개로 한 염증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가 다는 아니지만 그게 큰 부분이니까 E형 항체로 인해 갖고선 코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증상이야 뭐 똑같습니다. 재채기, 코가 간지럽고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코 막히고 그리고 심하면은 축농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고 치료는 뭐 똑같습니다. 항히스타민제, 지르텍이나 클라리틴이나 알레그라 거기다가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플로네이즈 같은 거죠. 플로네이즈. 그리고 쓸 수 있는 게 뉴코트리엔 안타고니스트라 해서 몬테로카스트. 그래서 이제 싱귤레어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비점막 수축제, 코 막히면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역 치료 당연히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런 알레르기 비염 비슷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은 비슷한데 알레르기 원인이 없다. 그러면 이제 비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가운데 있는 거. 그 중에서는 이제 바스모터 라이나이티스, 그러니까 혈관 운동성 비염 같은 것도 있죠. 뭐 식사만 하려고 그러면 콧물이 막 계속 뚝뚝 떨어져서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바스모터 라이나이티스 같은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거는 반동성 비염이라고 있는데 맨 위에 거 라이나이티스 메디카멘토사인데 뭐냐면 코가 막힌다고 코 뚫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말고 여기 대표적인 거가 옥시메타졸린인데 그런 거를
여러 번 계속 뿌리게 되면 반동성 비염이라 해서 코가 처음에는 효과가 아주 좋은데 나중에 쉬다 보면은 코가 안 뚫려요. 계속 효과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 약을 쓰더라도 잘 안 듣는 그런 상황이 가기 때문에 이런 옥시메타졸린 같은 거는 되도록 쓰지 말고 쓰더라도 일주일 이내로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다 파는 오버 더 카운터로 파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비염이 계속되면 축농증으로 가는 거죠. 그럴 경우는 치료가 만성적으로 잘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축농증, 만성 축농증의 치료는 딱 두 가지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항생제 같은 거가 아니고 비강 스테로이드하고 생리식염수로 비강 세척, 이 두 가지가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지나가고요. 천식 얘기를 간단하게 할 텐데, 천식은 아까 비염은 뭐였죠? 코에 알레르기 염증. 천식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입니다. 그래서 기관지에 기도라고 하는 거가 에어웨이잖아요.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있으니까 그 염증 때문에 기도가 예민해졌어요. 좀만 자극줘도 확 수축하고, 그리고 그런 수축은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소천식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담배 좀 오래 피신 분들이 뭐 이렇게 기침하고 숨차고 그런 거가 해소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천식하고는 좀 다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그게 비가역적인 거예요. 한번 망가졌으니까 대부분 회복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천식은 기도 폐쇄가 있다가 없다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 폐쇄고 결국은 증상은 비슷하죠. 숨차고 색색거리고 기침 가래 이런 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맨 밑에 보이는 그림에서 이렇게 맨 왼쪽이 정상이고 가운데 거는 천식이 있는 기관지인데, 여기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 시크레션, 가래도 많아지고 여기 평활근이죠. 스머스머스 기도 평활근이 수축하니까 좁아지니까 피리 부는 소리, 쌕쌕 소리 나고 숨차고 가래 나고 기침 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가역적이라는 거고, 이 그림은 뭐냐면 2021년 한국 천식 치료 지침에서 갖고 온 건데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천식이면은 젊은 사람들 생기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60세 이상, 70세 이상에서 더 증가돼요. 그래서 이거가 천식이 나는 옛날에 없었는데 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러지? 그랬을 때 천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천식 숨차다고 다 천식은 아니죠. 심장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천식도 나이가 좀 연세가 드시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치료 방법을 우리가 얘기할 때 지나라고 해서 글로벌 이니시에이티브 포 에즈마라는 여기가 이제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에서도 미국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한국도 한국 치료 지침이 있죠. 다 결국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옛날에는 천식 치료제로 가장 많이 썼던 거가 에드빌하고 심비코트잖아요. 그 두 가지를 흡입기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벤톨린 같은 프로에어 같은 벤톨린이 알부테롤에 갖고 기관지 확장제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바뀐 거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ICS 포모테롤을 쓰는 거가 요 위에 거는 트랙 1이라고 되고 밑에 트랙 2인데 위에 거가 preferred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걸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물론 그거 그냥 뭐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거가 더 에비던스가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것도 더 줄어들고 악화되는 것도 줄어들고 폐기능도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처음부터 숨찰 때 벤톨린, 알부테롤 쓰지 말고 처음부터 ICS 포모테롤 들어있는 거 쓰라는 겁니다. as needed,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스텝 3, 4, 5로 높아질수록 여기 뭐라 돼 있냐면 여기는 low dose maintenance ICS 포모테롤이라고 돼 있잖아요. 스텝 3에. 거기다가 릴레버는 as needed ICS 포모테롤이에요. 뭐냐면 저기 환자분들이 약을 쓸 때 뭐 벤톨린, 그러니까 프로에어나 이런 거 따로 갖고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쓰는 에드비어나 신비코트 따로 있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신비코트 하나 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뭐 제약회사 얘기랑 약품을 성명한 이렇게 돼 있어요. ICS 포모테롤 이걸로 아침 저녁으로 쓰고
나빠지면 그걸로 또 쓰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WHO에서 만든 진화 가이드라인이고 미국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특정 약 제약회사를 갖다가 서포트하는 거가 아니고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물론 뭐 저기 아스트라제네카 말고도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ICS 포모테로를 만들어요. 근데 이제 마켓된 건 제가 본 거는 근처에서는 그것밖에 없지만 어쨌든 치료 방침이 이 프리펄드 그렇게 안 해도 되냐? 그럼 안 해도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밑에는 ICS 라바 옛날에 쓴 거 흡입기 쓰고 필요할 때마다 베타고니스트 써라라는 거고 옛날에 벤톨린만 혼자 쓰면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스텝 1에서부터는 만약에 내가 벤톨린만 쓸래 그러면 벤톨린만 쓰려고 그러면 알부테롤만 그때그때 쓸래 그러면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거 쓸 때는 ICS를 같이 써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ake ICS whenever SABA 이거가 이제 여기가 이게 이제 WHO에서 만든 진화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슬라이드는 없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 자기 엑스퍼트라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구 결과 가지고서 만든 건데 어느 나라만 다를 건 없으니까 다 똑같습니다. 예. 에지 니즈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치료제로 쓰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겁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는 이제 메인테너스예요. 여기는 릴리버는요. 릴리버는 필요할 때마다. 옛날에 여기는 벤톨린이나 뭐 프로에어, 그러니까 알부테롤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메인테인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치료제로서 ICS 포모테롤을 쓰고 내가 숨차 아침 저녁 썼는데 내가 가다 보니까 숨차요. 그러면은 또 쓰라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포모테롤 도수로 해서 얼마까지 쓰냐? 그러면은 하루에 11번 정도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거 마트 테라피라고 그럽니다. 마트. 이렇게 시장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M은 maintenance, A는 and, R은 reliever, T는 therapy. maintenance and reliever therapy입니다. 마트 테라피. 그게 뭐냐면 하나 갖고 이거 뭐 치료제, 이거 증상 완화제, 이거 maintenance, 이거 reliever 이게 아니고 딱 하나 갖고 maintenance 하다가 숨 차면 또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조금 다른 거가 여기는 미디움이나 로도즈에서 이게 하이로 가는데 여기는 이제 로도즈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힘들죠. 난 로도즈 갖고 다니고 하이도즈 갖고 다니고 미디움도즈 갖고 다니고 이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하나 갖고선 하나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트 테라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업투데이트하게 치료하시는 게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고 에비던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두드러기는 뭐 모르겠어요. 두드러기도 시간이 많으면 많이 말씀드릴 텐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두드러기 다 이제 평생 살면서 한 20%의 사람이 두드러기가 난다고 돼 있죠. 두드러기는 급성하고 만성 6주를 기준으로 해서 급성 만성으로 나누고 급성 만성 나누는 이유는 급성은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만성은 원인을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그래갖고 치료는 똑같습니다. 그냥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지르텍 드시는 게 치료예요. 근데 지르텍 들어서도 안 좋아지는 두드러기 많죠. 뭐 계속 나는데 지르텍 갖고 효과도 없어. 그러면은 4배까지 쓰는 겁니다. 이거 뭐 이제 치료 얘기를 잠깐 하면 항히스타민제 쓰고 스테로이드는 뭐 쇼텀하게 쓸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지르텍 갖고 안 되면 H2 억제제라는 거는 시메티딘 아니면 파모티딘 그런 거예요. 라니티딘 같은 거 우리가 위장약 그런 걸 같이 쓰고 아니면 다른 거 쓰다가 안 되면은 항아이지 항체 쓰는 겁니다. 주사약. 그러면은 효과는 있을 거예요. 만성 두드러기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맥감무정은 뭐냐면 두드러기는 피부 표면에 있는 게 두드러기고 똑같은 거가 깊숙이 나타나면 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붓는 건데 이거는 맥감부종이에요. 근데 안조이데마라고 그러는데 두드러기 환자의 50%는 같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맥감부종만 따로 있으면 다른 병이 있는지 검사하셔야 돼요. 뭔가
두드러기 없이 맥감 부종만 있다. 그럼 뭐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혈액암 같은 것 때문에 생겨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그냥 이거 이러다 말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가 기도에 이런 게 생기면 숨 막혀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응급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제가 말씀 안 드렸어도 당연히 가시겠지만, 음식물 알레르기는 뭐 소아하고 성인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음식물 알레르기가 있으면 치료는요 그냥 회피하는 겁니다.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레이블을 잘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학교에 무슨 뭐 땅콩도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죠. 뭐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과일이 있는데, 과일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을지 모르지만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폴렌 알러지 있으면 트리폴렌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꽃가루랑 크로스 리액션 일으켜 갖고선 무슨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거 먹으면 입안이 막 두드러기처럼 뭐 간질간질하고 붓고, 근데 이거 뭐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지만 불편해서 과일을 못 드실 수 있죠. 그러면 항히스타민제 드시거나 아니면 뭐 면역 치료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면역 치료 보통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음식물 알레르기, 아까 이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말고도 땅콩 알레르기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면역 치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면역 치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아 그 알러지스트.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쇼크죠. 쇼크인데 문제는 뭐냐면 쇼크는 쇼크가 있거나 그러면 원인 되는 걸 회피해야 되고, 만약에 못했다, 음식물이라도 똑같고 뭐 벌독이라도 똑같습니다. 뭐 항상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응급으로 갖고 다니는 에피펜을 갖고 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에피펜이 워낙에 비싸고 한때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이거 만드는 사람이 엄청나게 비싸게 하고 보험에서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곤충 알레르기, 뭐 벌독 알레르기, 아까 이거는 이제 파이어 안트입니다. 파이어 안트도 벌처럼 똑같이 무는 게 아니고 쏘는 거죠. 꽁지에서 벌처럼. 이게 벌하고 개미하고 사실은 친척이니까 비슷한, 물론 무는 개미도 있지만 쏘는 개미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면역 치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미는 면역 치료는 아마 못할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이제 벌독은 면역 치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에피네프린 갖고 다녀야 되죠. 피하 주사하게, 그 이제 에피펜. 죄송합니다. 뭐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얘기하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아까 이제 하신 거 있었었는데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예. 선생님, 제가 저도 알레르기가 있다고 저도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저는 프로바이오티스를 먹고 있는데 그 도움이 될까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